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출퇴근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차로 1시간쯤 사막 쪽으로 달리면 크리치라는 이름의 공군기지가 나옵니다. 어느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 기지로 출근을 합니다. 그가 들어가는 곳은 활주로가 아니라 창문 하나 없는 컨테이너입니다. 안에는 의자 2개와 모니터 여러 대가 놓여 있고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돕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조종관을 잡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동안 여기서 12,000km쯤 떨어진 아프가니스탄의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근무가 끝나면 컨테이너 문을 열고 나와 사막의 노을을 지나 집으로 운전해 갑니다.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우유를 삽니다. 저녁 식탁에 앉으면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인류 역사에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이토록 곤란했던 군인은 아마 이 사람들이 처음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사입니다. 오늘은 조종사가 비행기 안에 타지 않게 된 이야기, 그러니까 드론이 바꿔놓은 전쟁의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전쟁을 잠깐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늘에서 싸우는 일은 아주 오랫동안 세상에서 창업비용이 가장 비싼 사업이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을 쓸만하게 키우는데 10년, 비행기 한 대에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그래서 이 사업은 몇몇 대기업, 그러니까 몇몇 강대국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살벌한 진입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젖힌 쪽이 결국 자기가 연 문으로 되돌아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착오가 하나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아브라함 카렘이라는 항공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자랐고 그곳 항공회사에서 잘 나가다가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미군의 무인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참 뭐랄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재밌었는데 그때 무인기들은 어처구니 없을 만큼 자주 떨어졌습니다. 군은 무인기를 값싼 소모품으로 받고 소모품이니까 잘 만들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카렘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이 안 타니까 대충 만들어도 된다가 아니라 사람이 안 타니까 오히려 며칠씩 떨어지지 않고 계속 떠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17평 남짓한 차고에서 동료 2명과 함께 글라이더처럼 길고 가느다란 날개를 단 기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바트로스라고 이름 붙인 이 시제기가 성공하자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손을 내밀었고 1985년부터는 더 큰 기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엠버였습니다. 이 엠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숫자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사업 막바지의 카렘의 팀은 650시간을 날면서 기체를 한 대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른 무인기들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신뢰성이었다고 국방고등연구계획국 관계자는 회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인공은 아주 익숙한 벽을 만납니다. 기술은 좋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해군이 사기로 했던 물량이 취소되고 의회가 예산을 얼려버리자 1990년 카렘의 회사는 은행 빚을 못 갚고 무너집니다. 그 자산을 사간 곳이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방산업체였고 이 회사는 카렘과 동료 8명을 그대로 데려갑니다. 1994년 7월 3일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의 엘미라지 활주로에서 그 계보를 이은 기체가 처음 날아오릅니다. 이름은 프레데터, 우리말로 하면 포식자였습니다. 이름은 무시무시했지만 이때의 프레데터는 아무것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무기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오래 떠서 오래 보는 것이었습니다. 1995년 여름, 프레데터는 알바니아의 작은 기지에서 이륙해 보스니아 상공을 돌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이 탄 정찰기는 연료와 조종사 체력 때문에 몇 시간이면 돌아와야 하는데 이 물건은 하루 종일 한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이걸 하늘에 뜬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인우는 아주 고통스러운 병에 걸립니다. 제가 이 병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보고도 못 쏘는 병. 2000년 가을부터 프레데터는 아프가니스탄 상공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찾는 임무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찾아냅니다.
화면 속에 흰 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걸어다닙니다.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그 화면을 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프레데터에는 무기가 없었고 대신 배에서 순항미사일을 쏘면 도착까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몇 시간 뒤면 화면 속 남자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정부 안에서 이상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중앙정보국은 저 정찰기에 미사일을 달자고 했고 공군은 반대했습니다. 정찰기는 정찰기고 무기를 쏘는 건 조종사가 탄 전투기가 할 일이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예산 문제도 조직의 자존심 문제도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이야기를 움직인 건 공군 안쪽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5월 공군 전투사령부를 이끌던 존 점퍼 장군이 프레데터를 무장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01년 2월 16일 네바다의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프레데터의 날개 밑에 헬파이어라는 미사일을 매달았습니다. 원래는 헬기가 탱크를 잡으라고 만든 무기입니다. 이걸 종이장처럼 가벼운 정찰기에 매단다는 건 요즘으로 치면 배달용 전동자전거에 대꼬를 얻는 것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비유는 좀 과하긴 합니다만 발사 반동으로 기체가 뒤집힐 거라는 예상까지 나왔으니 당시 걱정은 실제로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레데터는 미사일을 쏘고도 멀쩡히 날았습니다. 그리고 7달 뒤 9월 11일이 옵니다.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 상공에서 무장한 프레데터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다만 이날 노렸던 탈레반 최고 지도자 물라 오마르는 놓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은 첫 성과는 그해 11월 카불에서 나옵니다. 알카에다의 군사 책임자였던 모하메드 아테프가 프레데터가 쏜 미사일에 목숨을 잃습니다. 전투기 한 대 값에 한참 못 미치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사람을 하나도 태우지 않고 지구 반대편의 표적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쟁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혁명은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케이블이었습니다. 초기 프레데터는 전장 근처에서 조종했습니다. 신호가 가까울수록 반응이 빠르니까요. 그런데 미군은 여기서 아주 이상한 계산을 합니다. 조종석을 굳이 위험한 곳에 둘 이유가 있나? 그래서 나온 것이 원격 분리 운용이라는 방식입니다. 드론의 이륙과 착륙만 현지에서 하고 정작 임무 비행은 지구 반대편에서 한다는 겁니다. 신호가 다니는 길은 이렇습니다. 네바다의 컨테이너에서 나온 명령이 대서양 바닥에 깔린 광 케이블을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위성으로 올라갑니다. 위성은 그 신호를 아프가니스탄이나 예멘 상공의 드론에 내려보냅니다. 드론이 본 화면은 같은 길을 거꾸로 되짚어 네바다로 돌아옵니다. 이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대략 1초에서 2초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마다 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짧게 들리시겠지만 하늘을 나는 물체를 조종하는 사람에게 1초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륙과 착륙만은 여전히 현지 사람이 맞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그 지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면 눈앞의 화면은 생각보다 밋밋합니다. 열을 감지하는 화면이라 색이 거의 없고 사람은 하얀 얼룩처럼 보입니다. 얼룩 하나가 마당을 가로질러 갑니다. 승무원은 그 얼룩을 몇 시간, 때로는 며칠씩 따라다닙니다. 저 사람이 아침 몇 시에 나오는지,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지, 옆에 붙어 다니는 작은 얼룩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순간 명령이 내려옵니다. 조준선이 맞춰집니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몇 초 동안 컨테이너 안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폭발도 소리가 없습니다. 화면 안에서만 하얗게 번집니다. 지구 반대편이니까요. 그리고 승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옵니다. 밖은 네바다의 오후입니다. 햇빛이 눈부십니다. 그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영국 탐사보도국의 집계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예멘, 소말리아에서만 부시 대통령 시절 57번이던 드론 공격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563번으로 늘었습니다. 10배입니다. 그 과정에서 숨진 민간인은 384명에서 807명 사이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 백악관이 내놓은 공식 추정치는 64명에서 116명이었습니다. 6배 차이가 납니다.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는 아직도 깨끗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에 사실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드론 승무원은 게임하듯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는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2013년 미국 보건당국의 오토와 웨버 두 연구자가 원격 조종 항공기 조종사 709명과 실제로 비행기에 타는 조종사 5,256명의 진료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진단이 나온 비율은 나이와 계급 같은 조건을 맞춰놓고 보니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7년 랜드 연구소가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 물어봤을 때는 더 뜻밖의 답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가장 힘들다고 꼽은 것은 화면 속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모자라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밤낮이 뒤바뀌는 교대 근무, 끝이 보이지 않는 근무 일정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약 3분의 1에게서 번아웃, 그러니까 오래 지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호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전쟁을 게임으로 만든 사람으로 보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들을 갉아먹은 건 전쟁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근무였다는 것. 전쟁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전쟁도 사무실의 병을 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이 기술을 자기만의 것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출을 막고 부품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점은 20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카카스 산맥의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44일짜리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튀르키예에서 사온 무장 드론을 앞세웠고 아르메니아의 전차와 대공포는 하늘에서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사진으로 확인된 드론 파괴 건수만 56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이 이야기는 아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된 것은 수백억짜리 무인기가 아니라 부품값 수십만 원짜리 손바닥만한 드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6년 기준으로 한 해 8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췄고 러시아군 손실의 60%가 이 작은 드론에서 나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한쪽 당사국의 발표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이란이 설계한 자폭 드론 한 대의 값은 우리 돈으로 대략 5천만 원 남짓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걸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은 40억 원이 넘습니다. 80배가 넘게 차이납니다. 막는 쪽이 80배 비싼 싸움을 오래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2025년 6월 1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안쪽으로 트럭을 몰래 들여보낸 뒤 화물칸 지붕을 열고 드론 117대를 날려 러시아 폭격기 등을 공격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00km 넘게 떨어진 시베리아의 기지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창업 비용이 가장 비싼 사업 이야기 말입니다. 하늘에서 싸우는 일은 세상에서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조종사 한 명에 10년, 비행기 한 대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 그래서 몇몇 대기업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려고 열쇠를 만든 것이 미국이었는데 열쇠는 곧 복사됐고 이제는 트럭 한 대와 부품 몇 상자만 있으면 누구나 그 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기업만 하던 사업이 프랜차이즈가 된 겁니다. 다시 네바다의 그 출퇴근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문 없는 컨테이너에서 나와 마트에 들러 우유를 사고 저녁 식탁에 앉는 사람, 20해 전에 세상에서 가장 이상했던 그 출퇴근길은 지금 수십 개 나라의 어느 컨테이너에서, 어느 참호에서, 어느 아파트 옥상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게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을 만큼 자주 떨어졌습니다. 조종석이 옮겨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 옮겨진 조종석은 언젠가 누군가의 집 근처에 놓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